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당장 출퇴근이 걱정이실 텐데 파업에 들어가면 지하철 운행 횟수가 평일은 4분의 1, 휴일은 절반 정도 감축될 전망입니다. 1시간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협상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 파업을 주장하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주요 소식들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치부 추재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이 안 추웠죠? 네, 오늘 좀 따뜻했습니다. 그죠? 오늘 좀 취재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 파업 관련된 얘기 먼저 좀 해보고 시작할게요. 앞서서 그 지난 9일이었나요? 한 이틀 동안 파업이 먼저 한번 있었었고, 이제 내일 또 예고가 돼 있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는데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지금 사측과 진행되고 있고 또 주요 쟁점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네. 조금 전 오후 4시쯤부터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입니다. 이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2,2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예. 방침인데 예. 노조 측은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양측이 막판 교섭에 들어간 가운데 협상이 결렬돼서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는 이번에도 퇴근길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적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인력 감축이 좀 불가피한데 그 규모가 한 2026년까지 한 2,000명 넘는 선에서 돼야 된다는 거고 노측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뭐 2인 1조 혹은 뭐 3인 1조 교대 근무까지 다 감안하면은 오히려 신규 채용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걸로 난항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른 분과 함께 또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지난주에 수능 있었습니다. 수능 비교적 무사히 치러진 것 같은데 수능 시험 있으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 신청. 이번에도 그런 건수가 좀 많았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접수되면 이후에 절차도 어떻게든 궁금합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이 72개의 문항에서 288건 이번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년보다 좀 많은 건가요? 네, 지난해에는 663건, 663건이 들어왔는데 그 43%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절반 좀 안 되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네요. 비교적 문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지난 16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능 문제 정답과 관련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요. 예. 그 결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일 그러면은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한 과목은 뭐 국어, 영어, 수학 등등 중에서 뭐예요?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영역이요. 네, 국어 영역에서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문항수를 기준으로 하면 14개 문항을 대상으로 69건이 접수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건은 이제 시험장, 감독 이런 거에 관련된 불만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이어서 한국사, 사회탐구 67건, 과학탐구 62건, 영어 54건, 수학 26건 순으로 나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항에 문제가 있는 이의 신청도 있지만은 그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의 신청도 있는 거고 그게 접수되면은 뭐 심사한 다음에 뭐 정답 여부는 또 가리게 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말로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또 그 서류도 조작해서 각종 정부 보조금을 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 일당 규모가 꽤 크다고요? 네,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네네.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하는 등 이제 각종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네. 그 규모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채용을 안 했는데 이만큼 채용한 것처럼 부풀려서 지원금 받아내는 그런 수법인가 보네요. 네, 각종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예. 그 결과 이제 보조금법 위반, 사기,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에서 110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들 중에 20대 청년 사업가 최모 씨는 대학 후배 30여 명과 미리 짜고 마치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아니 아직 20대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그런 단계인데 벌써부터 이런 후배들과 짜서 눈먼 돈 이거 이렇게 가로채자 뭐 이런 식으로
행한 것 같군요. 계속 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또 한 여행사 대표는 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 11명에게 허위로 휴직 동의서를 받고 3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파악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약 16억 원 정도입니다. 예. 경찰은 현재까지 이 중 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고용주가 뭐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몄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휴직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써라라고 했을 때 이게 고용주만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를 뭐 서명한 사람도 나 몰랐어요 하더라도 같이 혐의에 적용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왜 이런 걸 하나? 하지만 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죠. 이거 다 우리 회사의 이득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고 토를 다나? 이러더라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던 건설사가 있는데 그 대표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예.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재판에 관한 사고는 지난해 3월에 벌어졌는데요. 3월에요. 예. 이모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당시 이 근로자는 지하 3층 환기구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어떤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측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았고 예. 공사 현장에 안전대 거리와 추락 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안전모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다음에 안전대도 마찬가지고요. 안전거리도 그 공사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께서 높이 올라가시면 걸고 하는 그런 장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삐끗하시더라도 방호 시설까지 말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안 지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첫 사례였습니다. 예. 이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재범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업장에서 이전에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죄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 또 사고 이후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또 참작했다고 합니다. 1심 결과고요. 후속 2, 3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그렇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네. 이 국토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예.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가 적용됩니다. 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포인트, 단독주택은 10%포인트, 토지는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네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뭐 세금 부담 때문일까요? 네, 이 계획대로 공시가격을 정하면 예. 주택 시세 변동의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돼서 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의 급변 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네. 또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나라 곳간이 적자투성이에 외교마다 실수로 국격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200석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야권의 의석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지난 19일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반발했겠죠. 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합법적 절차로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것으로 모자라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무도한 행태라며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은 인물들이 매일같이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론이 거론되는 데에 대해서 이 개별적인 발언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뭐 탄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당 안팎에서 이런 발언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한 북콘서트인가요? 민영배 의원의 거기에서 한 발언 중에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암컷이 설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 이에 대한 혹시 민주당 그리고 여권의 입장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지난 19일에 이제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의 정치라는 책에 관한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좀 뒤늦게 알려진 거네요. 네, 네네. 이 사회자가 현재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비유를 하니까 네. 최강욱 전 의원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른 것일 뿐이다. 네.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혐오와 분열에 저급한 삼류 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 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네. 당시 북콘서트 현장에는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그리고 북콘서트의 그제 주제가 된 책을 쓴 민영배 의원도 있었는데 네. 이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을 출당시켜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나왔나요? 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예.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면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 강선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이나 상처를 줄 언행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겠다. 관련해서 마음을 무겁게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뭐 최근에도 뭐 현수막 티저 관련해서 당내 논란도 좀 있었고, 항상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작은 발언들 하나, 어떤 작은 표현들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과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자, 좀 입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소식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국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 또 합의 이름이 좀 재밌어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네네.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과 북핵 문제의 공동 입장이 명시되고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의 공동 대응 내용도 담깁니다. 네.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체결과 방산 공동 수출 약속, 연합훈련 확대 등 안보 협력도 강화합니다. 이 서방 주요국들과 압박 공조로 북핵 등 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가치 연대의 강화로 해석됩니다. 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시작되고 반도체 공급망 양해각서 체결, 금융과 디지털, 원전, 해상 풍력 등 경제 분야 협력도 확대됩니다. 이 같은 양국 관계 격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국빈 공식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 연설에도 나서 한영 관계의 역사와 미래, 발전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찰스 3세가 그 대관식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빈으로 초청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우닝 합의는 우리가 글로벌 전략적 뭐 합의 관계라고 하는데 아마 미국과 맺은 그런 동맹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어떤 합의가 채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추 기자께서 날씨 관련 소식도 준비하셨다는데, 보니까 지금 첫눈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죠. 오전에 서울에도 좀 눈이 왔는데, 기상청이 올겨울에 눈이 내릴 때 우리가 보통 예상 적설량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눈의 무게가 얼마다 이런 것도 같이 예보하기로 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기상청이 올겨울 전북 일부 지역에서 예. 눈 무게 예보를 먼저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눈은 물기를 머금은 정도에 따라서 습설과 건설로 분류되는데요. 그렇죠. 이 축축한 습설은 잘 뭉쳐지고 무겁지만 건설은 잘 흩어지고 가벼워서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습설이 건설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 붕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0년에 한 번 내릴 최대 적설량 통상 40cm로 설계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내리는 눈의 종류에 따라 쌓이는 양과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 예. 단순한 적설량 예보만으로는 붕괴 위험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겨울부터 가벼운 눈과 평균적인 눈 그리고 무거운 눈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예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이 뭐 눈 온다 했을 때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 이런 체감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이 눈의 무게까지 같이 알려주면은 이게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예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생활 밀착형 예보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정치부 추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이언트 T 이문세가 함께 부른 눈입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 벌써부터 평소보다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양지 부근에서는 사고도 있었고요. 동수원에서 부곡 또 군자에서 월곶 사이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서창에서도 정체가 시작됐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다시 남사 진입 부근에서 작업 중인 기흥 쪽으로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그리고 달래안에서 반포까지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쭉 심하고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또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부가선 지하도로 일찍 쪽 성산대교 남단 지나서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에는 거의 전 구간이 정체인데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가박당 함께하실 두 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주민 의원의 생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카톡에 뜨더라고요. 모른 척 하시는 거 축하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정치 현안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해서 다운인가 합의를 채택했는데 이게 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라고 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의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찰스 3세 국왕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관식 이후에 처음으로 국빈 초청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하는데 우선 최 의원님 요 일정들 소화하는 것 보시면서 또 다운인가 합의도 보시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고 예. 올해가 양국 수교 14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더구나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이 저기 한 뒤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인데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뭐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데 정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뭐 과거의 대영제국 시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글로벌 건체 무대에서는 그렇죠. 강자고 예, 예. 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하는 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외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아주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중국, 러시아와도 또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시기에 또 영국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네네. 뭐 서로 중간에서 좀 교통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지금 저 사실은 유엔이라든가 또 안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가 큰 분쟁의 한 당사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네. 그걸 중재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국과 또 유럽의 주요 국가의 영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도 이 동맹 없이 또는 국제관계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것이 냉엄한 또 국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이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같은 거,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로부터 협력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 순방 뭐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야권에서는 그래서 성과가 뭔가 혹은 뭐 외교에서 어떤 실수 혹은 뭐 비판 여러 가지 따가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일정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글쎄요, 뭐 아직 다 일정이 다 끝난 건 예, 아니라서 소화 중이죠.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나왔던 뭐 합의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야당이 뭐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에이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불발이 됐죠. 최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제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돌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됐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교 행보를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좀 그렇게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아쉬움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자. 네.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 위해서 보수를 넘어서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냥 빅텐트 아닙니다. 슈퍼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슈퍼 빅텐트 구상이 이제 외부 인재 영입을 일컫는 건지 또 후보와 정당 간 연대를 포함하는 건지 혹은 탈당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이상민 의원 플러스 알파일지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외연 확장을 좀 견제하는 걸지요. 그래서 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슈퍼 빅텐트라고 부르셨는지 전 예. 감이 잘 안 오고요. 네. 뭐 어느 당이나 선거가 다가오면 보다 넓은 외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선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전 대표가 지금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부터 좀 수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사실 돼야 뭐 나머지 인재를 영입하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말을 한다 또는 다른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전 당대표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그 슈퍼 빅텐트 이런 것들을 말로 했다고 해서 실현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 의원님 슈퍼 빅텐트는 어느 세력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건지요? 예, 이게 이제 요즘 정당 뭐 정치하게 보면 정당 이론에 보면 요즘 정당은 사실은 과거의 계급 정당도 아니고 예. 포괄 정당, 캐치올 파티라고 그럽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서 국민 정당이죠. 그게 이제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도
이제 그렇게 발전했고 예.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그래서 의회주의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외연을 넓혔듯이 사실은 근대 정당은 국민 정당으로서 캐치올 포티고 파티해야 되고 원래 슈퍼 빅 텐트 정당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물론 정당 내에서도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런 경향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경향을 해서 정당 내부가 또 건전한 정책 어떤 믹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 정당의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정당의 매력 또 정당의 정책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거기는 예. 아마 이렇게 당대표가 말씀하셨을 때는 다음 포석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 오늘 이상민 의원이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일정이 대전 찾아서 이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계신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씀하고 강연도 하시고 인터뷰도 했는데 네.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숨막힌 상황이다. 이재명당이다. 개딸당이다라고 하셨는데 박 의원님 그러셨잖아요. 아니 이상민 의원을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모르시겠어요. 최근에 뭐 네. 저희가 또는 지도부 더 좁혀서 보면 지도부가 예.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숨 막힌다라고 하시지만 말씀 여러 매체에 나와서 잘 하시는데 그래서 좀 엄살을 부리시는 건가요? 조금 네. 이야기가 어렵고 하여튼 최근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하고 좀 말씀 나눠볼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예. 말씀 좀 나눠 봐야 되겠네요. 아직 뭐 이렇게 탈당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 또 탈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이신가? 아니면 탈당을 안 하실 건데 그러시는 건가?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 중진 5선 중진이고 대전 예. 출신에 예. 저는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부터 이렇게 쭉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또 이분이 참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한미 관계 같은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으실 뿐 아니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같은 데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그러시는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하면서 지난번에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민주당도 저렇게 진통이 좀 덜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뭐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를 정리를 하든지 아무튼 그걸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당 전체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연동돼 가지고 큰 진통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정말 국민들이 그래서 언론에서 가장 귀 기울여 듣는 네. 자주 마이크를 이제 청하는 그런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좀 답답하실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사고의 폭이라든가 이런 게 넓어서 예, 뭐 저희들 당에서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의원님의 또 선택의 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 보니까 대전이 원래 좀 중도입니다. 대전이 그래요? 예, 네네. 대전이 원래 중도고 예. 이쪽 분들이 사실은 그래 대전의 향방이 대선을 충청도이신. 결정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커트칼 테러를 당했을 때도 대전은요라고 물어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네. 대전의 민심 이런 것도 아마 우리 이상민 의원의 선택에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 넘어가기 보태실 전에 말씀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가진 말씀 중에 네네.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예. 있어서 민주당 의원치고는 이상민 의원님이 한미동맹에 관심이 많다. 예. 민주당 의원들도 한미동맹에 관심이 많아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유독 많다 이렇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고는 한 거 지적했습니다. 관심 그리고 많으시다고. 얘기했고, 네. 우리 대표님 사법 리스크 예. 사실 이제 여당이 거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인데 여당 의원님들 입에 붙어 있는 말인데 2년 가깝게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조차 안 된다라고 판단이 났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그냥 고정적인 문구처럼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잠깐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대전을 찾았는데
한 장관께서 총선 역할론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제발 열심히 좀 하셔야 예, 돼요.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한 장관님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니까 여의도에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 아니겠느냐. 나는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라고 오늘 기자들에게 또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일지 박주민 의원님. 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같은 행보를 계속 보여왔죠. 예. 언행도 그렇고. 네. 그리고 특히 정치인 중에서도 한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스탠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이런 행보나 이런 발언이 전혀 전 낯설지 않고 전혀 새롭지도 않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최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디로 나오느냐도 관심이 있어요. 그건 뭐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그 행보가 이 사실 법무행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정치인처럼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경남에 왔을 때 이제 거창구치소 개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 구치소라는 게 약간의 사람들이 깊이 시설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거창에 또 여러 또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과거에 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을 그래서 이제 이 거창구치소가 서서 또 그 약간 특별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동안 좀 차별받고 좀 냉대받던 분들도 만나고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마웠던 게 이 기피시설인 구치소를 그 지역에서 맞아주고 또 그걸 허용해준 그 지역민들 또 거기 원래 살던 그 주민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표시를 하러 다닌 것이고 대구 같은 것도 여기 지금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스마일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범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자도 심각하고. 네네. 저는 이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또 굉장히 사회적 폭력이 좀 험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여성을 그 여러 가지 성적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의 국가의 기본이고 이것은 법무장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법치. 네. 예, 법치라는 원칙 위에 이제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자유민주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공업 같은 게 그 조선소 같은 데 가서도 한번 현장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럼 조금 하죠. 요약하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지 여론과 언론이 유독 관심을 갖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뉴스 메이커부터 하니까 예를 또 들어서 자꾸 만드는 말씀하신 거죠. 대로 거창구치소 가실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죠. 근데 가서 이제 하는 말이 네. 정치인의 말인 거죠. 거창구치소는 안 그랬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장관으로서 다닐 수 있는 곳에 다닌다. 우리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정치적인 문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한다는 거고 과거에도 보면은 막 사실 이제 정부 기관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 기관의 연속성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검사 이 검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문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써요. 그럼 만약에 한동훈 장관에게 네. 기자들이 총선 출마하시나 계속 묻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은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는데 그럼 원래는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그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거 뭐라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한다고 하셔서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장관이고 예. 장관이면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기관의 독립성, 네. 계속성 이런 것을 대변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서서 장관이 전 정권 검사, 이번 정권 검사, 저 검사, 이 검사. 네네. 이건 정치인이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야당과 맞서 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스탠스와 위치를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관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저는 아쉬움이 되게 커요. 요즘 인사검증 보면 굉장히 문제 많거든요. 특히 뭐 합참의장 정말 문제 많죠. 네. 그다음에 뭐 여가부 장관 정말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사검증 지금 누가 합니까?
그다음에 예. 특사 관련된 인사도 검증하거든요. 특사 사면 대상. 예. 뭐 예를 들어서 태광그룹 전 회장 사면된 지 2달 만에 경제범죄로 압수수색 받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온 국민 입길에 올랐던 전창조. 이 8.15 사면 돼서 나와서 또 사기친 거잖아요. 네네. 뭘 검증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일을 아마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이 호사가들이 말에 올려서 그런데 아마 예. 그 일에 더 열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 문제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네. 사실은 이거 미국에 이제 FBI가 인사검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 의원님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인사검증을 만들 때 민간인 사찰하느냐 그래요. 야당에서 굉장히 이 검증의 그 수단과 이걸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거리를 두게 이제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그 인사검증에 일일이 관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인사검증의 문제 한계 이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또 다시 한번 제기를 해서 예. 바로 잡아야겠죠. 예. 최강욱 전 의원께서 그 하신 발언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설치는 암컷에 윤석열 정부를 좀 비유한 것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발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에서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엄중 경고를 하셨고 또 여성 의원들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최 의원님 이런 말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겠다 혹은 뭐 다른 생각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정말 심각한 말이죠. 더구나 얼마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의원직을 이제 박탈당긴 했지만 예.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또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이렇게 심한 말을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일 뿐 아니라 그 어느 한 사람을 모욕한 게 아니라 여성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발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조정식 총장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당시에도 현장에서 참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 박장대소를 했다는 것도 이분들의 성감수성은 무엇인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사회자가 난감해가지고 사회자가 오죽하면 그 사회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술도 안 드시는데 그렇게 과격한 말씀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국회에 있을 때는 여성 보좌진과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른바 짤짤이 발언을 해가지고 그 크게 그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도 받던 거 네. 아닙니까? 뭔가 좀 배우고 고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적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말이든 함부로 쏟아내는 이런 정치권의 문제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도 뭐 비슷한 입장이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뭐 이미 당 사무총장이 예.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차원에서의 엄중한 경고도 있었고요. 예. 좀 더 이제 조심하셨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지금 내년도 총선에 그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사람으로 원희룡 장관 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그런 얘기해요. 맡겨만 달라 뭐 출마 험지에 나가겠다. 이뇨한 위원장은 너무 좋다. 뭐 너무 고맙다 하는데 그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개항을 해서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천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직접 밝힌 겁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최 의원님 계시니까. 출마하겠다고 밝힌 건 아니고 네. 이제 출마 가능성을 네. 이제 시사를 네.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본인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뭐 개항을 출마해서 뭐 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아마 전체적인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짜지 않을까요? 네. 뭐 어디다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뇨한 위원장은 그렇게 먼저 험지에 나와주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국민의힘도 판단이 있겠죠.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준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최가박당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효진이는 요즘 들어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입과 생식기에 궤양이 생기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엄마에게 뇌동맥에 꽈리까지 발견된 건데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한시도 엄마 곁을 비울 수 없는 효진이. 그런 효진이 가족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증상이 효진이와 동생에게도 나타난 건데요. 병원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베체트병 유전 요인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만 같아 괴롭고 미안하기만 한 엄마.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효진이네 가족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모레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오후에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차츰 강해지면서 글피 금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요일까지 춥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경기 북동부나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먼저 오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이 한때 비에 보고요. 충북과 전북 일부는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또 내일 늦은 밤부터 이렇게 서서히 시작된 비가 모레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로는 비나 눈으로 바뀌어 지날 수도 있겠고요. 빗방울이 또 모레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나 눈이 좀 지나면서 점차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내륙 일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긴 합니다. 서리와 얼음이 관측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은 아침 기온 5도로 평년 크게 웃돌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3도, 파주 2도, 광주 5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세종이 16도, 제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많은 지역이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인질 협상이 합의점을 찾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의 2차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막바지 교섭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교섭 결과에 따라 내일 파업 돌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엔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선선히 부는 바람.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작은 두려움 아래 천천히 두 눈을 뜨면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예고한 2차 파업이 내일입니다. 노사가 오늘 오후에 본 교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정회 또 재개, 정회가 이어졌고 실무 교섭에서 가시 본 교섭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합니다. 이 파업 예고로 인해서 내일 시민들의 출근길 어려움은 없을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의 송시영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올바른 노조가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는데 우선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올바른 노조는 어떤 노조고 지금 모든 노조가 같은 입장인지요? 일단은 저희 노조는 노동조합의 본질에 맞춰서 노동자 단체가 낼 수 있는 행동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되게 노동조합을 이제 따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합의안 자체가 지금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세 개의 노조가 모두 다른 입장입니다. 예, 차근차근 좀 여쭤보고요. 지금 제가 앞서서 정회했다가 재개했다가 다시 정회했다고 설명드렸는데 현재 교섭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사실 저희는 아직 교섭 단체가 아니라서 예. 자세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예. 4시에 재개되고 5시 30분까지 정회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45분부터 본 교섭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은 그건가 보네요. 이게 사측에서 한 2,000명 정도 넘는 인원들을 감축하는 안을 두고 좀 이렇게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 쟁점은 이 내용이 맞나요? 맞습니다. 결국 인원 감축안이거든요. 예. 자연 감조정 하겠다는 거죠. 5년 내 2,000명 줄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핵심 인력 감축은 반대하고 네. 비핵심 직렬,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때 이제 불법적 채용 비리로 전환된 그 직렬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관해서는 철도 회사에 맞지 않는 핵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회사 이관을 해서 인원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심 인력의 어떤 감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측에 지금 인력 감축한 대로 가면 어떤 네. 그 안전의 문제랄까요? 2인 1조로 운행하는 것들, 업무하는 것들에 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도 주장이 맞는 내용인가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교통노조, 그러니까 교섭 대표 노조에서 말하는 핵심 인력 중에는 네. 핵심 인력이라고 그러니까 안전 인력이라고 말하는 직렬을 사실 비핵심 직렬이거든요. 저희는 철도 회사잖아요. 예, 예. 지하철 교통 공기업이에요. 교통 공기업에 맞는 핵심 인력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핵심 인력이고 어떤 것들이 비핵심 인력인가요? 사무, 차량, 기술, 승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뉘죠. 네네. 근데 비핵심 직렬은 지금 자회사 이관하겠다는 비핵심 직렬을 보면 식당, 목욕탕, 이발사 혹은 구내 운전, 기타 직렬들이 있잖아요. 예, 매점. 예. 이런 직렬들은 교통공사에 맞는 핵심 인력이 아니에요. 안전 인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렬이나 인력 직군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지난 9일에였죠. 이틀간 경고 파업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미 지난번 경고 파업 때 합의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저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거는 네. 좀 사측이 이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공수표를 던졌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 파업을 강행하면서까지 직원들 임금 처우에 더욱 도움되는 합의안을 가져오면 그건 정당하고 응원받을 파업이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현실상 더 나은 합의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 점이 좀 많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예. 올바른 노조의 입장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초 이 노조인 통합노조는 1노조인 교통노조와 함께 경고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최종 불참했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올바른 노조도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선을 거는데, 정치 파업이라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많은 직원들이 네. 사측이 내세운 합의안을 봤었을 때 네네. 파업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거고요. 저는 정치 파업이라고 한 이유가 네네. 사실 합의안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전 정치 파업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합의안이 나온 후에 이제 정치 파업이라고 말한 이유는 네. 임금 동결 때는 파업 안 하고 오히려 임금은 온전히 올라가는데 파업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또 공교롭게 그 민주노총 연대파업 시기에도 맞고, 예. 또 교통노조 이제 대표노조 위원장이 본인들은 직접 말한 거예요. 임금 때문에 파업하는 거 아니다.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파업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 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본인들은 회사 나오지도 않고,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 술 먹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이 문제가 생기고,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파업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제 나와 있는 합의안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 공감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 위원장님 올바른 노조는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이 없다고 초반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파업이 만약에 결정돼도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섭창고 단일화에는 참여를 했고, 기존 노조의 단체 협약에서 시험적 부분이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받기에 서류상 파업을 할 수는 있어요. 서류상. 근데 원래 파업이라는 건 교섭 주체와 측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하는 게 파업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잘 얘기가 상호간에 됐으면 좋겠지만은 파업이 결정이 된다면, 또 이게 만약에 기한을 두지 않는 무기한 파업으로까지 간다면 얼마나 좀 길어질 거로 예상이 되세요? 뭐 조심스럽겠지만. 뭐 사실 교섭 주체가 아닌 입장에서 뭐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길어야 2, 3일이고, 또 민주노총 뭐 연대 지침에 따라 좀 그 기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파업 자체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은 생각이 각각 있을 겁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아니겠느냐, 또 노동권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입장도 있으실 테고, 하지만 파업을 할 때마다 시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보니까 뭐 일부 시민들은 너무 노조가 배부른 파업을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명분이나 합리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사실 요금 인상은 당연한 거라 뭐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가중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한 요금은 결국 다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은 이제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명분 없다, 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그 내부 목소리에서도 나왔듯이 파업을 할 정도의 합의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현행 업무를 하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재정난, 또 적자 원인이 크게 뭐 수성 원가보다 낮은 요금, 또 노인 무인 승차 뭐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를 노인 임금 노인 무임 승차 노인 때문이다 하는 것도 우선 맞는 진단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노인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요. 법으로 통제하고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가지 않습니까? 예. 네, 법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국가가 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40년이 넘도록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자를 메울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공사에서 그 무인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약 30%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전체 중에. 예. 근데 그게 적나요? 원래 받아야 될 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더 타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 뭐 유지 보수 비용, 담당 인력 비용, 기타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게 적다고 하는 건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무인 자동화 지하철 뭐 우리가 이따금씩 가다 보면 보이는 지하철 패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무인화로 하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만약에 정말 저희 서울교통공사에 속한 지하철 노선들을 무인화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중엔 그게 받아들여져야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지금 구조상 무인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떠한 그 안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타 지하철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희는 타 지하철보다 월등히 많은 수송 인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뭐 승무원을 찾고 뭐 영무원을 찾고 하는 게 민원 발생률이 되게 높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을 찾는 건데 이걸 다 무인화해버리겠다고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발적인 상황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뛰어오시다가 뭐 끼시는 분들 또 이제 뭐 기온에 따라서 뭐 덥다 춥다 하시는 분들부터 뭐 여기 뭐 인원 중에서 좀 이상한 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들 등등등등 많다 보니까 워낙에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파업이 시작되면 참가자분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엄정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협상 중이긴 하지만 출구 전략을 상호간에 어떻게 좀 양보한달까요? 좀 협상한달까요?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사실 뭐 올바른 출구 전략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합리적인 선안에서 서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측은 이제 공사 관련해가지고 좀 이 여러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을 노조와 함께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뭐 사실 강대강 뭐 아예 너네 뭐 이렇게 하면 지급 안 해. 뭐 혹은 뭐 원점 재검토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통노조라는 노조가 있고요. 통합노조라는 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라는 위원장님의 노조가 있습니다. 올바른 노조 같은 경우에는 단체 행동에 대한 명분 또 노조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올바른 노조라 하면 어떤 노조이고 또 노조 역할에서 어떤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노조는 노동자 단체의 본질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본질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좋은 임금과 대우, 처우를 개선하고 대변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뿐이지 노동조합은 그런 것에 집중을 하면 되지 뭐 어떠한 정치적 사안 뭐 선거철마다 어디 투표해라 뭐 한미연합훈련 반대하고 뭐 저기 뭐 누구 찍어라 뭐 무슨 이석기 석방운동하고 저는 그게 노동자 단체가 내야 될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 노동조합 본질에 맞춰서 행동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인력 감축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 노측과 사측이 지금 협상 중이고 쟁점인데 또 하나가 이 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측에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비핵심 직군 분들은 외주화를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하는 거고 노측에서는 외주화는 반대다. 외주화로 인한 그 적자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또 외주화하려는 이 업무는 사라지지 않는 업무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지요? 근데 이번에 383명을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인원이 지금 안전 인력이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매점 이런 직렬들은 솔직히 자회사를 이관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로 이관한다는 게 외주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서 공기업, 모기업이 있고 자회사가 있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좀 안전 인력에 너무 묻혀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실 거는 아무래도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상이 될까? 내일 파업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극적으로 타결이 될까? 그런 예상 전망들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교섭장에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예. 되도록이면 오늘 자정에 해결을 하려고 노측과 사측이 많이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대표 노조인 경우는 이제 민주노총의 그 지배계획 있잖아요. 네. 상위 단체. 네. 거기에 이제 지침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변수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당장 출퇴근 걱정이신 분들 많은데 내일 파업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평일에는 4분의 1 정도, 휴일에는 절반 정도 감축될 전망이라고 하지만은 평일 출근 시간대 그러니까 한 7시부터 9시까지는 열차 운행률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을 했을 경우. 파업을 만약에 하더라도 출근 시간대만큼은 평일 100% 선을 유지하고 운행률을 네. 그 외의 시간들은 파업으로 인한 운행 차질이 일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12시 네, 자정쯤에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의 송시영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Colors and promises
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호남지선 논산 쪽 회덕에서 북대전 또 유성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인데요. 유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유성분기점에서도 정체가 심해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진출로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은 구리시계에서 하월고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사근 진출 램프와 또 월곡에서 성산 램프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 성수 방향은 성산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정릉에서 종암까지 정체 심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함께하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소장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역할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따라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가요? 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 하나 안 하나 막 그렇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그랬었죠. 때 대구도 하시고 예. 또 어디 지방 다니시면서 예. 공개적인 행보를 하셨거든요. 예. 그 행보를 좀 한동훈 장관이 벤치마킹해서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네네. 되게 유익 있게 본 것은 지난주에 대구 가셔가지고 네. 3시간 동안 네. 대구역에서 뭐 일반 시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이거는 보통 국무위원 장관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저 정치할게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게요. 이런 선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네.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요즘에 뭐 포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훈여지도 한동훈 장관이 맞아요. 어디를 이렇게 가시는지 이렇게 여기도 갔다 여기 갔다.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 말고 다른 장관도 그런 업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일반적인 건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지역 생각하시는지. 갈 수 있죠. 예, 예. 이 법무 행정을 챙기러 갈 수 있는데 예. 어느 법무부 장관들과 다른 것은요. 가서 하는 워딩과 발언들이에요. 네. 이를테면 대구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구를 깊이 존경하고 대구는 역사적으로 3차례 승리한 지역이다. 네. 뭐 더위와도 싸워 이기고 산업화를 이기고 6.25에서도 단 한 번도 탈환되지 않았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워딩은 최소한 아니죠. 거창구치소 개소식에도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창 저는 처음 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거창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통 법무부 장관은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죠. 보통의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 개소식의 의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요 정도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또 해요. 본인이 이런 민주주의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장 이제 설시를 합니다. 예.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아니고요. 예. 정치인의 행보이고요. 그걸 본인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막 예.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 한동훈 장관 정치할까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의도 정치 언어 번역기에다 딱 넣어서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와 워딩을 딱 해석을 해보면 예. 저 정치할 거예요. 내년 그래요? 총선 출마할래요. 그걸로 딱 답이 나와요.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전형적인 전체를 앞둔 워딩이고 네, 그 맞아요. 다음 단계는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말을 해서 결국엔 이런 말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일부 하는 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요. 장 소장님 네. 그 국민께서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을 잘 보고 있다.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공천을 주겠다. 좀 예. 그렇게 읽혀지고 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을 수가 있겠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도권 선대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상징적인 역할을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느냐. 비례대표 줄까?
아니면 수도권 험지에 내보낼까?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돌풍 일으키면 안 되니까 예. 그거 막으라고 대구 내려보낼까? 네. 아니면은 어쨌든 배치다는 게 중요하니까 수도권에 좀 안정적인 곳, 공천 주면 당선되기 쉬운 곳에 내보낼까? 어떡하지? 엄청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거치는 내년 3월 초까지 계속해서 언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만한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장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총선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염두에 둔 뭐 어떤 활용이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스스로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전망은 너무 나갔나요? 아니면 현실성이 있나요? 아니요, 이미 차기 대선 주자 군으로 분류돼서 여론조사가 이제 조사되고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 당시에 나 여론조사에서 이름 빼달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어떤 부탁을 했다라는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네. 심지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 군으로까지 분류가 되는 기정사실화로 되어가고 있는데 다만 눈앞에 펼쳐진 총선 국면에서 어떤 카드로 활용될 것인가 이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지역을 닦으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썩 반기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이를테면 정치 경험이 한동훈 장관에게는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보신 모습은 국회에서 상당히 날선 반응을 좀 보였던 부분들, 이른바 야당과 민주당과 말싸움에서 좀 누르고 이기는 듯한 이런 인상들, 그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진 못했어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구도의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한동훈 장관의 얼굴로 국민의힘이 총선이라는 이 중요한 선거를 치를 것인가, 그게 국민들께 플러스로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여전히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환호와 지지는 결집은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얼굴과 간판이 되었을 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싫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 못하는 것 같아. 예. 이러했던 분들이 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출마했으니까 나 그럼 국민의힘 후보 찍어줘야지. 중도층이 과연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냐는 면밀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우리가 그냥 취해가지고 야, 한동훈 장관 정말 민주당하고 잘 싸웠지. 야, 뭐 잘생기고 뭐 정말 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내놓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거야. 이거는 자기 최면이고 네. 고집과 신념이거든요. 예. 선거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국민의 민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정말 선거 전략가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FGI 같은 거 해가지고 역할론을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냥 섣불리 투입하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의도 정치권에 오래 이제 몸담으셨으니까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네. 단독으로 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좀 접전 지역에 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유세를 하면 예.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느냐. 그냥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막 정말 박빙이야.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딱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갔더니 와, 분위기가 달라졌어. 와, 나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아졌어. 이렇게 판세를 바꿀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과연 한동훈 장관이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은 그렇게 전국 단위 선거 지원 유세하기가 쉽지가 않을 쉽지 거예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비례대표 한 20번을 주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졌을 때 예. 그러면 비례대표 20번으로 당선되려면 정당 득표로 한 40% 정당 득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20번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 저를 좀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당선되려면
40% 이상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저희 당에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활용 알겠습니다. 방법. 장 변호사님께서 잠깐 아까 언급하셨던 여론조사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라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 장관은 TK, PK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위를 보였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요거 말하기 좀 길거든요. 여론조사는 좀 지양해 주시면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 실제 총선에 나가게 되면 친윤의 어쩔 수 없는 대표 주자가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나와 만나겠네. 언젠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겠네.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평가를 강온 전략이랄까요? 강온 전략. 네, 극지 않은 복권이라고 상당히 상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지금 지지율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가 받았던 지지율과 그냥 비등비등하다. 네. 왜냐하면 아주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 예. 그 플러스 알파의 확장성을 과연 보여주고 있느냐에 물음표를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한 주제인 한동훈 장관의 지역 행보. 이 부분이 단독 움직임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내지는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뭔가 날카로운 지적을 하거나 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 체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게 예.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회를 너무나 세게 걷어들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맞물려서 이게 폭발력을 갖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거기에 반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그 열린 공간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환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했대요. 이준석 신당이 불타니까 아껴뒀던 한동훈 장관 카드를 빨리 꺼냈다. 국민의힘에서 신호를 줬고 좀 급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갔을까요? 동의해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어요. 예. 급조된 것 같아요. 예.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이준석 신당론을 좀 무마시키고 잠재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꾸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준석 신당론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 스트레스성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구까지도 뚫릴 수가 있겠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러면은 숨겨둔 히든카드, 한동훈 카드를 좀 꺼내보자. 라고 어딘가 전략 단위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일단은 좀 성공했다고 봐요. 지난 주말 이후부터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다른 방송들 가서도 이준석 신당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동훈 장관 역할로는 어떻게 될까요? 막 계속 이런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언론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좀 빨리 꺼낸 느낌이 빨리 드세요? 그럼 언제쯤 꺼내려고 국민의힘은 예상했을까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나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연말 12월 말쯤 되면 공관위가 뜰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러면 한동훈 장관 그만두네 안 두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텐데 어제 TV조선 보도를 며칠 보면은 약간 좀 엇박자예요. 뭐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에 무조건 출마합니다라는 보도 나왔다가 12월에 개각 대상에는 한동훈 장관이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어떤 합의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상당히 고민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 분도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받은 글. 한동훈 어쩌고저쩌고 받은 글에 받은 글, 뭐 최신 업데이트 받은 글, 조금 전까지도 받은 글인데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변호사님, 총선 기획단 민주당의 위원이기도 하셔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 이슈 벌써부터 국민의힘이 다 가져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총선 후보가 경력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이름 못 쓰게 한다.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저희가 원래 뭐 지난 지방선거나 그 전에 치렀던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요. 이 가이드라인이 이른바 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쓰는 것은 금지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룰이라고 해서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경위는 이제 여러 예비 후보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일단 1차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부적격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치 신인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동시켜서 거기에 본인의 이력을 올리고 전 국민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쓰는 이력과 관련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다거나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당대표, 전직 당대표에 대한 어떤 인물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21대 뭐 대통령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거명하자라고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된 건데요. 예. 이게 또 지역에서 본인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명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선관위가 규제를 하는 사안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게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에요. 밥 먹자라는 거하고 식사하자라는 거하고 뭐가 그렇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들은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거를 대단한 자부심과 주요한 경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역차별이 될 수가 있죠. 가끔 저도 이제 출판 기념회 뭐 초청 받아보거나 뭐 명함 새로 팠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김용준이 제 이름이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홍길동이라 치면 홍길동 글씨체가 아주 굵은 글씨체에 글자 크기가 한 20포인트고 본인 이름은 조금 작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좀 성과를 하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못 쓰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 소장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이뉴한 혁신위원장 등 만나러 이제 가셨고,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만나셨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강연하시면서 인터뷰 말씀 중에서 민주당이 숨 막힌대요. 숨 막히는 항상 하던 상황. 얘기예요, 그건. 숨 막힌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엉망진창이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이게 이른바 개딸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에 의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여론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은 엉망진창이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본인들이 당원 단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관위 심사로 2명 이상 선정하고 경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로 열고가 있어요.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땐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건. 그리고 전략공천위원회는 전체 선거구의 20% 내에서 단수로 추천 확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데 국민 참여 경선이 원칙이라고 자기들은 당원 당규에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 조사, 유권자 투표 조사 결과로 선정을 하는데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는 거예요. 예외 단서가 좀 있네요. 공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미운 사람, 비명계 의원들을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민주당에서는 계속 우리는 시스템 공천해요. 시스템 공천해요. 그러면 컷오프 20%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탈락시킬 거예요? 장 변호사님. 일단 이제 시스템 공천이란 게 이제 당원 단계에도 들어가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세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영역이다 보니까 임의 규정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특별 당규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세밀한 좀 구분, 기준 갖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이를테면 청년에게 뭐 몇 % 가점을 주고 정치 신인에게는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세부 항목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제 장난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럴 수 없도록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찰하는 게 공천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서요. 성급하게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못 믿겠어서 당을 이탈하겠다. 이건 사실 논리적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까지의 이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부에서 던져주시던 분이 뭔가 탈당까지 시사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시스템 공천이란 걸 만들어 온 그 과정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네.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뭔가 외부 이런 개입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을 이미 좀 가져왔다. 마침표는 찍혔다. 이런 그게 말뿐이라니까요. 아닙니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중요한 거 비율 다 조정한다니까요. 장 소장님 그 이상민 의원 말씀한 김에 네.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임요한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확 달라졌네. 확실히 달라졌네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계속해서 지겹도록 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이상민 의원이 당부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결국은 달라져야 하고 임 위원장이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와 저런 얘기하면은 이제 외부 총질자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안 받아줄 수 있겠는데요. 저 얘기는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은 좀 비윤핵관들 예. 항상 하던 얘기예요. 대통령 바뀌셔야 합니다. 당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계속 그랬는데 그건 너희들 내부 총질자야. 너희들 나쁜 사람들. 너희 쫓아낼 거야. 막 이러한 협박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지난 1년 예. 7개월 동안. 예. 그런 얘기를 하면 핍박받고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해도 출마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숨막혀 있었던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옥죄였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임요한 위원장이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예. 혁신위원장이 된 건데 예. 오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죠. 장 변호사님 요 말씀 보태서 임요한 위원장이 나라님이라는 윤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같은 당에 있는 김웅 의원은 굉장히 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상민 의원의 지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혁신위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위가 왜 생겼나요? 김기현 대표 체계를 그냥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거론이 됐던 거죠. 그러면 왜 김기현 체계에 대한 물음표가 세게 거론이 됐나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에서 왜 대패했는지 이게 김기현 대표라면요, 제가 억울할 것 같아요. 당의 책임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초기에는 당에서 복수의 후보군을 검토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단히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시키면서 대법원의 판결문에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등 떠밀어서 후보를 내세웠던 거예요. 예. 그 책임을 온전히 당이 지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으로 혁신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혁신위의 목표는 정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쇄신 그리고 전환 대단히 세게 견인을 해냈어야 혁신위는 성공할 수 있어요. 태동 자체에 원인이 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임요한 혁신위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도돌이표로 다시 한번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돌아왔죠.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물러났던 분이에요.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천에 상당히 중책 맡으면서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공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의혹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만세를 불렀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이건 대단히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신의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나라님에 대해서는 나라님은 주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장 소장님 이낙연 전 대표가요.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른바 명락대전 다시 한번 재현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낙연 대표의 체격 그다음에 전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수단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후의 시체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계 의원들 공천 안 주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만약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맡아달라고 하면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민주당 후보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도 뭐 미세하지만 내분하면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세우는 거 보면 좀 탈당의 명분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제가 그냥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분들과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이 질문 마지막 드릴게요. 86 운동권 분들이 과거에 갇혀 있다. 86 용퇴론. 가끔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분들께 최근에 이제 현수막으로 실망감을 드린다는 평가를 받고 최강 있고 후보는 암컷 발언도 있잖아요. 대단히 잘못했어요. 엄중 경고했습니다. 당에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언행들이 있었다는 거 깊이 새기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외쳤던 민주화, 민주주의 여전히 필요한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역사, 도덕성, 견지해야 되는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2030 유권자들이 체험한 세대와는 좀 분리된 부분이 있고요.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세대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본인만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본인의 뭐 이를테면 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세대예요. 내 이해관계 어떻게든 갖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세대에 과연 눈높이를 맞춰왔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86세대의 정치인들의 어떤 뭐 용태 내지는 이런 부분과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없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지적들, 민주당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좀 담아내고자 합니다. 정치발전소 장현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러쉬 태연이 함께 부른 잊어버리지 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